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쿵쾅쿵쾅 뛴다면 분당 60에서 100회 사이로 뛰는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불규칙해지는 걸 부정맥이라 하는데, 부정맥 가운데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바로 심방세동이다. 심방세동이란 심방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질환으로 분당 300에서 600회의 빠른 파형을 형성해 불규칙한 맥박을 일으킨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돌연사와 뇌졸중의 주범인 심방세동에 대해 알아본다. 네, 살다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사랑을 만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있을 때, 혹은 또 그 카드 명세서가 날아들었을 때도 두려움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두근거리시는군요. 이렇게 이유가 분명하다면 다행이지만 아무런 까닭 없이 가슴이 계속 두근거린다면 이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심방세동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순환기내과 전문의 조현준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심방세동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심방세동이란 진단명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문으로 이루어진 진단명인데요. 가늘 세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이제 심장 안에 심방이 가늘게 떨듯이 움직이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병의 설명에 앞서 정상 심장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이렇게 심방과 아래쪽에 심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심장은 수축, 즉 펌프 기능으로 혈액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먼저 심방이 수축하게 되고 심방의 혈액이 심실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심실 수축이 일어나면 심실 혈액이 모든 온몸으로 보내주는 대동맥 쪽으로 피가 이동되게 됩니다. 이런 심장의 수축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발생되는 전기로 인해서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 전기의 시작은 우심방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 이제 분당 60회에서 100회 사이로 사람의 이제 활력 상태에 따라 규칙적인 전기가 생성되는데요. 수면을 한다든지 극도로 안정 상태에서는 50회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1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100회를 훨씬 상회하는 전기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다음처럼 이렇게 규칙적인 전기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나온 전기는 이렇게 심방 근육을 통해서 전달되고 전 심방을 수축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심방과 심실 사이에 전기적 관문인 방실 결절을 지나게 되고 그 이후에 심실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인의 경우에는 심방과 심실이 규칙적이고 순차적으로 수축과 확장을 하게 되고 효율적인 혈액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병은 이제 심방 안에 병이 들어서 그 동방결절에서 규칙적인 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방 전체에서 분당 400회에서 700회 정도의 빠르고 규칙적인 전기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방은 이제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게 되고, 밖에서 보면 마치 파르르 떠는 것처럼 잔떨림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심방이 수축이 소실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방 안쪽의 혈액이 이제 움직임이 감소하게 되고 정체되고, 정체된 혈액은 응고하여 혈전 같은 걸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에서 발생된 400에서 700회 정도 되는 심방 전기는 모두 다 심실로 내려가지 못하고 방실 결절에서 대부분 걸러지고 분당 90회에서 140회 정도의 무작위 심실 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정상적일 때 심전도보다 심방세동이 일어나면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좀 더 빨라지고 박동 간의 간격이 불규칙하게 됩니다. 심방세동은 저희가 외래나 이제 임상에서 볼 때 가장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부정맥 중 하나인데요. 전체 인구의 1에서 2% 정도 발생된다고 되어 있고, 고령일수록 호발하게 됩니다.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에서는 이제 20% 이상 심방세동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방세동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앞에서 심방세동은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외에도 어떤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날 수 있나요? 네,
아직 심방세동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발생 기전을 가지는지 여러 가지 가설은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에 나온 위험인자들은 이런 이제 위험인자들을 가진 분들이 없는 사람에 비해 확실히 이제 심방세동이 더 잘 발생한다고 알려진 병이나 어떤 체질들이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령,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방세동은 호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거나 심부전이 있거나 심장 판막 질환이 있거나 과거에 심근경색증을 앓은 적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이 이상한 분들 그리고 비만한 분들이 좀 더 심방세동이 호발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또는 당뇨병, 만성폐쇄성 폐질환, 수면무호흡증, 즉 코골이가 심한 분들도 심방세동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심부전, 그리고 흡연, 음주도 이제 심방세동을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 이제 마라톤이나 이제 철인 3종 경기 같은 과격한 운동도 이제 운동량에 따라 이제 심방세동이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이제 잘 치료하고 관리했을 때 그런 분들은 이제 심방세동이 확실히 좀 덜 생기는 경향이 있고 이미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도 이런 관리를 했을 때 치료에 좀 더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연령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위험 인자들이 있네요.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 심방세동도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들었거든요. 크게 이제 초기에 이제 심방세동이 처음 생길 때는 아주 잠시 발생합니다. 뭐 몇 초, 몇 분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저절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제 발작성 형태로 발작성 심방세동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그게 점점 지속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약물이나 전기 충격 같은 개입이 들어가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렇게 심방세동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아주 처음에 심방세동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짧게 지나가고 그 간격 또한 굉장히 멀어서 잠깐 지나가게 돼서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하게 되면 다시 재발하고 점차 지속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정상 맥박으로 돌아오지 않는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가게 됩니다. 네, 살다 보면 누구나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경험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이기구를 좋아해서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질 때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콩닥콩닥 되면 심방세동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심장이 뛰는 것 외에 또 다른 증상들이 있나요? 예. 심방세동은 이제 아주 많은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는 채로 이제 외래로 내원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했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 심전도 검사상에 심방세동이 의심되니 큰 병원을 가보세요. 이렇게 내원하시곤 하는데요. 또는 이제 가슴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등을 이제 다양한 강도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부종이나 체중 증가, 현기증, 실신을 경험한 분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증상이 심하고 약하고를 결정할 때는 이제 심방세동이 발작하였을 때 분당 맥박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심방세동 당시에 맥박수가 빠를수록 환자는 흔히 심한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방세동은 근본 진단을 하기 위해서 환자의 증상과 심전도를 통해 진단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발작성 심방세동은 너무 잠깐 지나가게 되고 우리가 흔히 찍는 일반적인 심전도는 10초 동안의 심장을 모니터링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지나갈 때 심전도를 찍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만약에 두근거림이 있다든지 어떤 흉부 불편감이 있다든지 심방세동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 채로 이제 병원을 내원하게 되면 어떤 휴대용 심전도 기계, 즉 24시간에서 길게는 수십 시간 동안 심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홀터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우측 그림은 이제 홀터 심전도의 모식도를 보여주는 거인데요. 전 흉부에 전극선을 달고 그 전극선이 연결된 휴대용 기기에서 이렇게 프로그래밍된 그 시간 동안 모든 심전도를 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심전도를 분석해 보면 앞에처럼 이렇게 정상 심전도로 가다가 이렇게 심방세동이 시작하는 부위를 찾을 수도 있고요. 심방세동이 유지되다가 다시 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성 심방세동이 되기 전에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일 때 환자를 발견하여 이제 치료를 하면 확실히 치료와 예후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짧게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심전도 또는 홀터 검사에서도 심방세동을 초기에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그림에서처럼 한 번씩 자기 손목에 이제 맥박을 만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손목에 대고 자기의 맥박을 만져보고 내가 지금 운동 중이나 이제 흥분하지 않았는데도 맥박이 너무 빠르다든지 간격이 불규칙하다면 이게 심방세동이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요즘 나오는 자가 혈압계라든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워치에서도 이제 자가의 이제 맥박 수와 간격을 분석해 주는 기계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기기를 이용하는 것도 조기 진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방세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심방세동은 또 구체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 또 이 심방세동이 뇌졸중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가 될 수 있다면서요? 네, 심방세동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심방세동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제 합병증인 뇌졸중 예방이 이제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방세동은 근본 맥이 빨라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발작 당시에 심장 박동수를 낮춰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목표 맥박수까지 낮췄지만 환자분이 계속 증상을 호소하신다면 심방세동 자체를 정상 맥박, 즉 동율동으로 조절해주는 리듬 조절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심방세동 위험인자도 이렇게 조절을 통해서 심방세동의 조절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심방세동과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심방세동이 생기면 이렇게 심방이 이렇게 파르르 떨듯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면 심방 안쪽의 피는 고이게 되고 정체되고 응고되게 됩니다. 특히 심방은 아주 매끄러운 공간이 아니라 주머니도 있고 복잡한 공간인데요. 그런 주머니 안쪽 공간에 피가 고이게 되면 바깥보다 더 잘 피가 굳게 되고 이렇게 주머니 안쪽에는 혈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짜 환자의 심초음파 영상인데요. 이렇게 심방 안쪽에 좌심방 귀라고 하는 공간에 하얀색의 혈전 덩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붙어있는 그 혈전 덩어리는 언제나 때때로 떨어져 날아갈 수 있겠죠. 이게 떨어져 날아가게 되면 좌심실, 대동맥을 통해서 뇌혈관이나 다른 장기 혈관으로 날아가게 되고 말단 혈관까지 날아가게 되면 그 혈관을 막게 됩니다. 다음처럼 이렇게 뇌혈관으로 날아가게 되면 이쪽에 막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요 혈관 뒷부분에 이제 뇌는 이제 뇌경색이 오게 되죠. 실제 환자의 이제 MRI 사진인데요. 이렇게 혈전에 뇌혈관이 폐쇄되고 뇌졸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환자들은 이제 뇌졸중의 발생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5배 정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신경과나 이런 데 이제 뇌졸중으로 진단된 분들을 조사해 보면 그중에 2명은 심방세동에 진단됩니다. 특히 심방세동 때문에 생기는 색전성 뇌졸중은 다른 원인에 의한 뇌졸중보다 사지마비나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더 심하게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이제 항고 치료를 하게 된대요. 즉 피를 물키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크게 약제는 2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고전적인 약인 와파린 그리고 새로 나온 경구용 항응고제가 있습니다. 이 약제를 잘 쓰게 되면 피가 충분히 묽어지고 좌심방, 심방 안쪽에 혈전이 잘 생기지 않아 뇌졸중 예방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데요. 다만 피가 묽어진다는 얘기는 지혈이 잘 안 된다는 뜻이고 출혈의 부작용을 항상 염두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뇌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지 잘 살펴보아야 되고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입니다. 먼저 와파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은 이제 응고 과정에서 비타민 K의 작용이 꼭 필요한데요. 와파린은 이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서 이제 혈전을 억제하는 그런 원리의 약입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이제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는데요. 환자가 비타민 K가 많이 든 음식을 먹음에 따라 이제 약효가 들쭉날쭉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제 상추나 양배추 같은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면 외래에서는 늘 같은 용량의 와파린을 받았을 테고 약효는 감소하게 되고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먹던 음식을 끊게 되면 오히려 약효는 더 높아지고 뇌출혈 같은 출혈 위험이 올라가게 되고요. 음식과 약물의 상호작용이 너무 많아서 안전한 약물 농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매번 외래를 내원할 때마다 피 검사를 해서 현재 안정 농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불편한 약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새로운 항응고제가 나왔는데요.
이제 비타민 K의 작용을 이제 의존하지 않고 항응고 효과를 내는 약입니다. 와파린과 비슷한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고 와파린보다 뇌출혈의 위험은 조금 더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은 이제 정기적으로 약효 농도를 검사하는 혈액 검사가 필요 없고요. 항상 고정된 용량을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약물에 상호작용이 적어서 이제 식사나 다른 약을 쓰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나쁜 심부전 환자들은 이제 용량을 줄인다든지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와파린보다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약효가 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술이나 수술 같은 항응고제 중단이 필요한 시술을 하는 경우 이제 와파린보다 이제 짧게 끊어야 되고 반드시 그 약제 중단 시점은 이제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막성 심방세동이라고 이제 환자분이 판막 질환으로 기계 판막을 수술한 환자거나 중등도 이상의 승모판 협착이 있는 환자에게서 심방세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새로 나온 항응고제는 쓸 수 없고 고전적인 약인 와파린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만일 이제 판막성 심방세동이 아닌 걸 확인해왔다면 이제 그 항응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모든 환자에게서 이제 항응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비판막성 심방세동을 진단받으면 이제 뇌졸중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가 심부전이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연세는 얼마나 되는지, 당뇨병이 있는지, 그리고 뇌졸중을 비롯한 혈전 색전증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 심근경색증이나 말초동맥질환 같은 혈관 질환이 있는지, 성별은 어떤지를 확인하고 각각 위험 요소에 배분된 이제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이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1년 안에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외래에서 환자에게 이제 1점당 1%라고 설명을 자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의 종합 점수가 3점이라면 환자분은 1년 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한 3% 정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환자분 성별에 따라 여성분은 총합이 3점, 남성분은 2점 이상일 때는 항응고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뇌졸중 예방과 함께 박동수 조절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방에서 700번 정도의 전기가 생기고 그게 무작위 전도되어 심실에서는 90회에서 분당 140회 정도의 꽤나 빠른 맥박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 맥박수가 빨라질수록 이제 심방처럼 심실이 떨지는 않겠지만 이제 심실도 이제 수축할 시간도 이완할 시간도 즉 피를 담거나 짜줄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심박출량이 감소하게 되고 환자는 심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이제 저희는 이제 베타 차단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 디곡신 등의 약을 쓰면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이제 전도를 좀 줄여주고 심장 맥박수를 좀 낮추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심장 박동수를 낮추어주게 되면 이제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긴 하지만 환자분들의 증상은 많이 경감되곤 합니다. 그런데 심장 박동수를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과장님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심방세동이라는 리듬 자체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심방세동 환자분들을 이제 정상 심장 박동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강제로 억지로 이제 정상 심장 박동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맥박수를 충분히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많이 써도 맥박수가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목표 맥박수까지 충분히 떨어뜨렸지만 환자분이 계속 답답하고 힘이 든다, 뭐 가슴이 답답하다, 증상이 지속할 때 적극 권해드리는 치료입니다. 먼저 이제 심방세동인 리듬을 이제 정상 맥박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심장 제세동기 같은 전기 충격을 통해서 이제 심방세동에서 정상 맥박으로 돌릴 수도 있고 항부정맥제 약제를 주고 정상 맥박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세하게 떨고 있던 심방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다시 수축하게 되는데요. 만일 심장, 즉 심방 안에 혈전이 있었다면 이제 미세하게 떨면서 멈춰있던 심방 안에서 혈전이 다시 수축을 시작하게 되면 그 혈전이 떨어져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졸중의 발생의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기 전에는 충분히 항응고 치료를 해서 혈전을 녹이거나 아니면 경시도 초음파 같은 거를 해서 심장 안에 혈전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환자분이 이제 율동 조절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경시도 초음파를 하거나 아니면 3주 이상 항응고제 치료를 하고
경식도 초음파상에서 이런 혈전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전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전기 충격을 주게 되면 다음처럼 앞선 이렇게 불규칙한 심방세동이 전기 충격과 함께 규칙적인 정상 리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치료가 다시 심방세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기간 율동 조절 치료가 필요한데요. 먼저 이제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항부정맥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제의 효과가 그리 좋지 않아서 상당수가 약물 치료를 해도 어느 시점이 되면 심방세동이 재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장전극 도자 절제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항부정맥 약물 치료란 즉 항부정맥 약제는 심장 안에 비정상적으로 빨리 만들어지는 비정상 심장 조직을 억제하여 부정맥을 정상 리듬으로 전환시키고 또는 정상이 되었을 때 부정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치료인데요. 여러 가지 항부정맥제가 있고 항부정맥제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부정맥제 약제는 근본 심장 기능을 좀 억제할 수 있고 다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약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선택해야 되고 항상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늘 모니터링하며 써야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약물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 이 수술이 아닌 시술로 심방세동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시술이라고 해도요, 심장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과장님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약물 치료에 실패하게 되면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는 심장 시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술은 수술이 아닙니다. 즉 개용이나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요. 양측 대퇴 정맥을 통해서 도관을 유치시키고 그 도관으로 심장 안쪽 즉 좌심방까지 접근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방세동이 왜 생긴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 좌심방과 폐정맥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절연시키니 심방세동이 없어지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좌심방과 폐정맥이 만나는 부위를 전극 도자로 300에서 400회 정도 이렇게 고주파로 화상을 입혀서 정기적으로 막아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절연시키고요. 이렇게 잘 절연된 심장은 다음처럼 이렇게 총 4개의 그 폐정맥과 좌심방을 정기적으로 격리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에게서 심방세동이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혹시나 생기더라도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저절로 없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극 도자 절제술은 약물 치료가 듣지 않는 경우 선택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시술을 결정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지속성 심방세동일 때보다 발작성 심방세동일 때 시행하는 것이 훨씬 치료 성공률이 높습니다. 발작성 심방세동일 때는 70%에 육박하는 성공률을 보이지만 지속성인 경우는 50%, 즉 한 반 정도밖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발작성일 때보다 재발률이 높아서 재시술의 비율 또한 뚜렷하게 높게 됩니다. 네, 심방세동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네.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외래를 볼 때 그 당시에는 와파린의 시대였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약효가 들쭉날쭉하면 식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양배추, 상추, 사실 나쁜 음식이 아닌데요. 이걸 많이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계속 감시해야 됩니다. 약효를 유지하는 의사도 힘들지만 환자분들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런데 새로운 항온고제가 나와서 이렇게 아주 윤택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과거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시술을 통해 심방세동을 없애는 치료 또한 과감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치료 방법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요. 이 치료는 환자와 의사의 상호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과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열심히 진료하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대고 답답하면서 또 어지럼증과 더불어 숨까지 차다면 한 번쯤 심방세동을 의심해 보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심방세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5배나 높다고 하니까요. 네. 증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순환기내과 전문의 조현준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